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명령이 발동된 지 36시간 만에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해상무역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봉쇄 첫 24시간 동안 6척의 상선이 미군의 지시에 따라 항로를 돌려 걸프만 오만 쪽이란 항구로 되돌아갔으며 이 가운데 2척은 차바하르 항에서 출발한 유조선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미군 병력 1만 명 이상과 12척 이상의 해군 함정, 그리고 다수의 전투기가 걸프만과 아라비아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 경제의 약 90%가 해상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군이 중동에서 해상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봉쇄가 완전히 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봉쇄는 지난 토요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벤스 부통령이 이끈 미국 측과 이란 정부 관계자 간의 장시간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뒤 이루어진 것으로 협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였습니다. 이란은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해협을 봉쇄했고 2주간의 휴전 합의 직후 잠시 해협을 재개방했으나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휴전 조건을 위반했다며 다시 폐쇄한 바 있습니다. 비영리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미아드 말레키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봉쇄로 이란은 하루 약 4억 3,5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화요일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해 WTI 원유 선물은 배럴당 91.28달러로 약 8% 떨어졌고 브렌트유도 배럴당 94.79달러로 4% 이상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미 이란 협상을 중재한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터키를 방문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1월 워싱턴 DC 레이건 국제공항 부근에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와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부딪혀 탑승자 67명 전원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항공안전법안인 알러트법이 화요일 하원에서 찬성 396표, 반대 10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샘 그레이브스 의원과 민주당 릭 라센 의원이 함께 만든 초당적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혼잡한 공항 주변을 날아다니는 모든 항공기에 주위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수신 장비를 반드시 달도록 하는 것으로 군용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비행기에는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송출 장비만 달려있고 상대방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 받아보는 수신 장비는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 호맨디 위원장은 사고 당시 양쪽 항공기 모두에 이 수신 장비가 달려 있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호크 헬리콥터는 일반 훈련 비행 중이었는데도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송출 장비를 꺼놓으라는 육군 내부 규정에 따라 장비를 끈 채 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안에는 군용 항공기에 2031년까지 충돌 방지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으며 전투기나 폭격기, 드론 같은 특수임무 항공기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들은 법안이 요구하는 충돌 방지 장비가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라 실제 비행기에 달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그 사이 항공업계가 면제를 요청하고 의회가 시행을 미룰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상원 교통위 소속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과 민주당 마리아 켄트웰 의원도 이 법안이 장비 설치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담지 못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는데 상원에서는 같은 사고를 계기로 만든 별도의 법안이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어 두 법안을 하나로 조율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화요일 브루클린 플로이드 베네필드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노스이스트 서플라이 이넨스먼트, 줄여서 NESE로 불리는 이 파이프라인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뉴저지를 거쳐 해저를 통해 뉴욕까지 운반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뉴욕시 가정 200만 곳 이상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거의 10년간 막혀 있었고 뉴욕주 당국도 수질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여러 차례 승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승인을 밀어붙이면서 지난해 11월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최종 허가에 서명했습니다. 버그 버검 내무장관은 착공식에서 오늘 이 자리는 규제가 아닌 혁신을 축하하는 날이라며 이 지역 주민들이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미국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도 이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한 싸움이 거의 10년 전에 시작됐다며 뉴욕과 롱아일랜드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윌리엄스의 체드 자마린 대표는 뉴욕의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 다른 지역보다 3배나 높은 이유가 공급 부족이 아니라 10년 넘게 새로운 공급시설을 짓지 못한 인프라 부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제리 네들러 연방하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브루클린과 퀸스,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 내셔널 그리드 이용 가구는 향후 15년간 매년 약 2억 달러, 총 3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환경단체들은 이 파이프라인이 2050년까지 화석연료 의존을 완전히 끝내도록 한 뉴욕주 기후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착공식장 밖에서도 10여 명의 시위대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스태튼 아일랜드와 로커웨이 인근 해저 약 1.2m 깊이의 직경 66cm관을 매설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며 윌리엄스 측은 2027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메인주 의회 상하원이 데이터 센터 신규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모라토리엄 법안을 최종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자넷 밀스 민주당 주지사에게 서명을 위해 전달되며 주지사 측은 아직 서명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밀스 주지사는 폐쇄된 제지공장 부지의 데이터 센터에 대해 예외 조항을 원했지만 의회가 해당 수정안을 이미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메인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기록하고 있는 주 가운데 하나로 의원들은 데이터 센터가 주 전체 에너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분석에 따르면 최근 새로 계획되는 데이터 센터 한 곳의 평균 전력 소비량은 인구 50만 명 도시와 맞먹는 규모이며 현재 건설 중인 초대형 시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멜라니 삭스 민주당 하원 의원은 데이터 센터 두세 곳의 예상 전력 수요만으로도 주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메인주 상공회의소 패트릭 우드콕 대표는 밀스 주지사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히면서 기존에도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절차와 요금 환경 관련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드콕 대표는 메인주 농촌 지역 상당수가 투자 유치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가 세수 기반을 확대할 몇 안 되는 기회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이 가져온 또 다른 효과는 그동안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삭스 의원은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벵거시 의회도 월요일 자체적으로 6개월간 데이터 센터 건설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현행 규정이 데이터 센터의 고유한 인프라 수요와 환경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시간주 전역이 홍수경보 아래 놓인 가운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댐 붕괴와 도로 유실, 주민 대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사태를 역사적 수준의 봄철 홍수로 규정했으며 게이로드 기상관 측소 기준으로 4월 강수량이 209mm를 넘겨 역대 4월 최다 강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겨울 평년 이상의 폭설로 쌓인 두꺼운 적설층이 최근 이례적인 고온에 급속히 녹아내리면서 여기에 며칠간 반복된 집중호우까지 겹쳐 북부 미시간의 주요 수계가 한꺼번에 범람하는 이중악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알코나 카운티에서는 벅스폰드 댐이 월요일 밤 붕괴됐고 몬트모런시 카운티에서도 비규제 소형댐 여러 곳이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시간 환경부 댐 안전 책임자 루크 트럼블은 현재 20곳 이상의 댐을 감시하고 있으며 아직 수위가 정점에 이르지 않은 하천이 많아
앞으로 수주간 추가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트림 카운티에서는 화요일 저녁 120년 된 벨레어 댐의 수위가 상단 30cm 아래까지 차오르면서 하류 주민과 상업시설에 대피준비 명령이 내려졌고 당국은 중장비와 모래주머니를 동원해 댐 보강 작업에 나섰습니다. 쉐보이건에서는 댐 원료에 대비해 수문을 개방하고 분당 1만 갤런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펌프 11대를 투입해 24시간 가동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랜드 트래버스 카운티는 화요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소방대원들이 보드먼 강변 주민들의 대피를 지원하고 손상된 프로판 탱크를 수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피나시에서는 하수시설이 감당하지 못한 물이 썬더베이 강으로 방류돼 수질 접촉 경보가 발령됐고 매니스티 카운티에서는 침수로 인한 전력 피해로 양어시설의 철갑송어 약 12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올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기록된 슈퍼 태풍 실라쿠가 최대 풍속시속 240km의 위력으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과 티니안 섬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은 수요일 새벽 수시간에 걸쳐 두 섬을 강타했으며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이판 수습해 마을에서는 상업용 건물의 지붕이 통째로 뜯겨나갔고 강풍에 날린 차량 한 대가 주차장에 다른 차량 2대 위에 올라앉는 등 심각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이판 시장실 대변인 제이든 산체스는 대규모 침수와 나무뿌리 뽑힘, 전력선 파손 등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적십자사와 협력기관들은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 전역에서 1000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피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괌에서는 열대성 폭풍급 바람과 집중호우로 인해 돌발 홍수가 발생했으며 괌에 주둔 중인 미군 당국은 전 병력에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의 눈이 사이판과 티니안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속 120km 이상의 강풍이 수요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기까지 최소 하루 반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사이판은 2018년 슈퍼 태풍 유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뒤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며 북마리아나 대학 사이판 캠퍼스는 당시 85%가 파괴돼 1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으로 재건을 막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풍 상륙에 앞서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 대해 긴급 재난 선포를 승인했고 연방재난관리청은 약 100명의 직원을 포함한 지원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큐에더의 제이슨 니콜스 수석 예보관은 서태평양에서 열대성 저기압은 연중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태풍이 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